내가 뭐 너한테 나쁜 일 시키겠냐? 전투모의 전투조끼를 착용하고 권총을 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 실탄을 준비해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개인당 10발씩 가지고 가라 이렇게도 이야기하셨다는데 맞습니까? 예. 총 쏴서 다 잡아오라며. 너가 다 잡아오라며. 재판장에 울려 퍼진 이 한마디에 피고인석의 윤석열 씨 얼굴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전 정보사령관 문상호가 면전에서 던진 폭탄 발언에 법정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는데요. 과연 무슨 말이 오간 것인지 영상에서 직접 확인하시죠. 영상 시작하기 전 구독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상호 정보사령관 알고 있죠? 알죠. 문상호 네, 정보사령관이 정보사. 윤석열 내란 재판의 증인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 문상호는 투스타 군인이잖아. 정보사령관. 네. 그런데 민간인 노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선관위 침탈 사건을 이끈 지휘관입니다. 맞아요. 예, 진짜 웃기는 놈들이지. 보조개 딱 들어가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계엄군이 선관위를 침탈했던 그때 그 장면을 일단 다시 한번 짧게 보고 오겠습니다. 이게 노상원 지시 받고 한 거야. 군인들이. 민간인 지시 받고 문상호가 이렇게 보낸 거야. 선관위에다가. 이 미친 자들입니다. 말도 안 된다.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끔찍한 일입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이제 문상호가 노상원의 지시를 받고 선관위를 침탈하라고 지시를 해서 저렇게 계엄군들이 어마어마하게 간 거예요. 네. 근데 문상호가요, 계엄군을 선관위로 보낼 때 실탄을 지참하라고 지시했다.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재판정에 나와서 실토를 했습니다. 문상호가. 네. 이 엄청나게 충격적인 실토를 했거든요. 그 장면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12월 3일 오전 10시경 증인은 노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이 있으시지요? 예. 그때 노상원이 증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금주 야간에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교팀을 좀 대기를 시켜라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당시 증인이 복장과 무장 상태에 관한 지시도 했었다고 하는데 기억나십니까? 예. 어떻게 하셨습니까? 뭐 단독군장, 그다음에 권총휴대 뭐 이렇게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걸 봤습니다. 처음에는 공포탄을 준비하라고도 하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자 작전과장이 K5에는 공포탄이 없습니다 라고 해서 그러면 실탄을 준비해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개인당 10발씩 가지고 가라 이렇게도 이야기하셨다는데 맞습니까? 예. 야, 다 인정하네. 실탄. 10발씩. 와, 실탄. 을 가지고 갔어요. 와, 10명이서. 끔찍합니다. 네. 자, 그리고 저기 갈 때 야구 방망이, 니퍼, 케이블 타이 이런 것들도 챙겨서 갔거든요. 네. 그 사진 여기 끔찍하죠. 망치. 이 용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판정에 나와서. 자, 함께 보겠습니다. 노상원이 야구방망이, 케이블타이, 복면 이런 물건들의 용도가 무엇인지도 이야기했었지요. 뭐 제 기억은 뭐 위협 정도 제가 기억합니다. 위협. 이게 고문 도구거든요. 그렇죠. 이게. 근데 고문 도구가 왜 필요했냐? 고문 도구를 들고 가서 선관위 직원들을 고문을 합니다. 네. 그런 다음에 불법 선거, 부정선거. 부정선거가 있었냐 없었냐 고문해갖고 있었다라고 얘기해. 그러면 그거를 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리려고 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고문 도구가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런데 가장 이제 제가 심각하게 본 거는 민간인 노상원이 이 정보사령관에게 전화로 지시를 했다는 건데 네. 굉장히 여러 차례 그날 전화를 합니다. 노상원이가 문상호한테. 문상호한테 네. 그것까지만 보고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오후 13시경 다시 노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이 있으시지요? 예. 그때 노상원은 증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야간에 그러니까 이번 주에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선발한 의원들을 소집을 좀 시켜서 며칠 대기할 수 있게 해라. 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노상원으로부터 10시에 전화 왔을 때는 선관위 청사로 갈 선발대 꿀이라는 것이었고 13시경 전화 왔을 때는 김모 정보대령을 통해 뽑아둔 요원 40명 소집하라는 지시 맞지요? 예. 정모대령은 4월 10날 김영현 등 재판에 출석해서 증인으로부터 지시를 받기를 계획대로 선발해둔 요원들 소집해서 A여단에 집결시켜라. 며칠 정도 대기할 수 있으니 준비하게 해라. 이렇게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며칠 동안이라고. 사전이죠. 예. 자, 이제 의원님. 무섭습니다, 진짜. 예. 무서워요. 이게 그 사실은 애초에 그 계엄이 일어날 거라는 건 11월 9일 날이고요. 안산 모임에서. 11월 9일 날 조만간 계엄이 있을 거니 이게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네. 11월 9일 날 계엄이 있을 거니 준비해라. 이걸 최초의 노상원이 문상호한테 지시한 겁니다. 11월 9일. 9일에. 롯데리아에서요? 예. 아. 거기서 최초로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그때 이제 최초고 그때부터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1월 17일 날 음식점에서 이제 또 만났을 때는 구체적인 이제 성관이와 관련된 지시를 하죠. 거기서 이제 좀 재밌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때 이제 방정환이도 참석을 하는데 방정환 네. 국방부 차장이 참석을 하는데 방정환이가 백팩 한 개하고 크로스팩 한 개를 백을 가져옵니다. 노상원이 준 거다고 해서. 그게 뭐예요?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아, 이것도 그건 조사해야 될 부분인데. 어이씨, 무섭네. 그게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제 자금을 줬는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문상호가 이거는 돌려줘라.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건가 보네. 네. 문상호가 못 받을 정도면. 네. 근데 그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수사가 안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11월 9일부터 문상호는 계엄이 일어날 거를 알고 미리 이제 있었죠. 준비하고 있었고. 예, 알고 있었고 지속적으로 그 이후에 만남을 계속해서 인원 선발. 그렇지. 그다음에 인원 선발도 성관이 들어갈 인원 10명은 미리. 성관이 들어갈 인원에 대해서는 작전처장과 계획처장한테 지시를 하죠. 그래서 성관이 들어갈 10명을 뽑는데 간부로 다 뽑아라. 그래서 소령 이상으로 다 뽑은 겁니다. 소령급으로 8명을.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팀을 꾸려요. 10명을. 전부 유단자로. 유단자로. 예. 와.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9시에 대기를 하잖아요. 성관이 앞에서 도로에서. 네. 그래서 이제 전화가 와서 21시 30분에 노상원 앞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문상호한테 전화를 하죠. 그래서 이 중대 발표를 할 거니 그거에 따라서 움직여라. 발표하는 즉시 들어가라. 그래서 3분 만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30분에 성관이 진입을 한 거죠. 근데 목표는 명확했어요. 뭐냐 하면 정보 보호 직원들, 부서원들. 그다음에 여론심의위원회 위원들. 여론조사 관련이요? 예, 여론조사. 그건 여론조사 관련이구나. 예. 그러니까 여론 조작, 그다음에 부정선거, 대표 조작. 요 두 개로 엮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산실 부서원. 여기에 대한 체포 임무를 담당하죠. 30명의 명단. 30명의 명단을 불러주잖아요. 네. 노상원이가 문상호에게 주고 문상원이가 정보사 임무를 수행하는 인원들한테 주는데 이 30명이 어떻게 추려진지도 몰라요. 그것도 모르고. 네. 그래서 1차적으로 니네 들어가자마자 5명을 확보해라. 5명. 5명. 5명을 확보하는데 이제 노태학도 있었겠죠. 5명. 그 선거관리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 네. 네. 그리고 이제 노상원이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노태학은 내가 책임지겠다. 그 있잖아요. 대법관입니다, 노태학이. 예, 그리고 이제 HID 요원이 5명이 이제 그 40명의 임무조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10명은 다른 인원들이에요. 성관이 1차적으로 확보하는 인원들이 10명이고 10명이고. 40명의 명단을 추리는데 그 인원들은 이제 그 판교에 있는 거기에 대기했다가 임무를 하달하면 이제 나가는 조들이죠. 그러면 문상호 담당은 그러면은 10명 플러스 40명이에요? 예, 40명인데 40명이 다 못 모였고요. 못 판교 모였어요? 여단에는 38명이 모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단이 판교 여단을 얘기하는 예, 거죠? 그렇죠. 거기에 38명? 36명. 36명? 40명을 추려내라. 노상원이 지시를 하는데 다 못하고 36명인데 여기 5명이 HID 요원인데 5명이 HID. HID 요원 5명에 대한 임무는 부여를 했어요. 노상원이가 신문을 할 때 옆에서 위협. 이제 고문 쪽죠. 고문 쪽으로 해서 이제 3명은 고문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근데 저 재판정에서 보면 예. 이제
여단에 모여 있으면 내가 가서 임무를 하달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예. 그 임무에 대해서 모른다고 이야기를 해요. 임무가요. 예. 저희도 추적을 했었거든요.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만나기도 했는데 계엄 해제 A4지로 다 나눠졌대요. 뭘? 40명 정도 임무. 아, 각각 임무를? 아 이게 나눠줬는데 그거를 밝히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걸 밝혀야지. 그 제보까지는 저희가 받아서 국조특위 때 엄청나게 이 내용을 확인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아. 실제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하고 통화도 하고 저희 보좌 직원들이. 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함구하더라고요. 아, 그러면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나온 게 없어요? 그렇죠. 그 내용이 아, 뭔지. 그러면 이 추정. 그 다음에 10장. 그 10장 11월 17일 날 안산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A4지 10장짜리를 줬잖아요. 7장에는 부정선거 관련된 설명. 그거 아마 그 문상호 전 사령관이 노상원의 지시를 받고 4.15 부정선거의 비밀이 드러났다라는 책이 있어요. 아. 그게 이제 대수장,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예비역 장선남 모임. 여기에 핵심 인물이 쓴 건데 그거를 이제 지시를 합니다. 문상호한테 노상원이가 야,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요약 보고해라. 그래서 그 내용이 7장이 들어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30명에 대한 인원, 30명 체포, 선관위 체포 인원 30명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에 들어간 게 정보사 임무예요. 정보사가 어떤 임무를 할 건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10장의 A4지 10장에 대한 내용이 아직 나온 게 없어요. 네. 그 정보사 임무가 뭔지. 뭐 이런 것들이 안 나왔고요. 아니, 그다음에 그러면 잠깐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아, 괜찮습니다. 문상호는 그 임무를 본인은 모른다고 그래요. 얘기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거죠? 다 알고 있고. 그렇지. 왜냐면 알고 있는 거지. 노상원이 하는 자리에는 전부 문상호를 불렀어요. 그렇지. 11월 9일, 11월 17일, 12월 1일 전부 불렀어요. 그렇지. 그래서 11월 9일 날 아니 그 공소장에 나와 있어요. 문상호 공소장에 국방부 검찰청에서 공소장을 이제 중앙지법 아니 군사법원에서 제출한 공소장에 나와 있어요. 11월 9일 날 조만간 계엄이 이루어질 것이다. 공소장에 명시가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문상호는 모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빠져나가 볼 궁리를 하는 거고요. 어마어마하다. 문상호는 완전히 코가 낀 사람이에요. 진급. 그다음에 노상원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장관이 합참으로 가야지. 그럼 삼성 장군 아니에요. 정보본부장. 그러니까 그 문상호가 정보사령관 할 때 언론 통해서 보셨겠지만 뭘 했습니까? 그 국무원이 블랙 요원들 명단을 유출했잖아요. 맞아. 그러면 완전 경질감이에요. 그 끝났지 그 자식은 거기서. 그다음에 그 여단 특수 여단하고 시비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폭행, 맞아. 고소당했잖아요. 맞고소. 네, 맞고소가 이루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신원식이가 상임위 와서 신원식 전 장관이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인사 처리할 거다. 근데 김용현이 살려준단 말이에요. 살려줬잖아. 김용현이 살려주면서 회유가 된 거죠, 완전. 그렇지. 그래서 노상원은 넌 다음은 정보본부장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거기에 특이한 게 거기에 김 땡땡 대령, 생각나네. 전 땡땡 대령, 그 다음에 방정환 이 사람들이 뭘 했어요? 그 신문 단장 같은 경우는 정보사 이번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노상원한테 진급시켜준다고 1,500만 원 현금으로 갖다 줬잖아요. 상품권 600만 원 줬잖아요. 그 다음에 그 모 씨는 500만 원 현금으로 줬잖아요. 이게 다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진급에 완전히 묶여 있어갖고 시키는 거 다 하는 거죠. 다 했죠. 노상원 그렇지. 시키는 거. 그래서 노상원이가 상당히 머리가 좋아요. 근데 그 백이 김용현인 거고. 그렇죠. 그렇지. 다 항상 말 앞에는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 뭐 9.3회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진급을 했잖아요. 아니 그 방이 아니고 9.3회. 9.3회. 500만 원. 그 판교에 대기하고 있었던 그 요원들 36명. 36명. 네. 이게 지금 임무가 안 나왔다고 했는데 네. 그 뭐 어떤 그 소요 사태를 만드는 임무 요런 쪽이라고 그러니까 의심하나요? 그때 당시에 블랙 그렇죠. 요원들이 다 풀렸고요. 뭐 청주공항을 뭐 폭파하는 그렇습니다. 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들이 전혀 안 드러났죠. 지금. 그쪽으로 의심하고 계시는 거죠? 예, 판교 여단 쪽은 아예 임무가 뭐 그냥 체포죠, 뭐 이런 것만 나와 있고 전혀 안 나와 있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A4G로 나눠졌다라는 회의실에서 네. 그리고 해제 의결되자마자 바로 수거해서
파기. 와. 그게 뭐냐 이거죠. 근데 그 내용은 안 밝힌다. 안 밝혔어. 근데 이 문상호라는 자는 진짜 거짓말이 능수능란한 사람입니다. 아니 정보 요원이잖아요. 아. 정보 요원이면 물론 특수 임무 정보 요원은 아니지만 뭐 고문을 이겨내는 법, 뭐 빠져나가는 법 이런 교육을 다 받잖아요. 예, 자, 우리가 좀 전에 봤지만 12월 3일만 해도 네. 노상원이랑 얼마나 통화를 많이 합니까? 오전부터. 그러니까 계속 하잖아, 노상원. 네. 네 차례 통화합니다. 계속 네 차례. 합니다. 네. 그런데 계엄 해제되고 이제 국회에서 문상호한테 너 노상원이 알지?라고 물어보는데 문상호가 에? 뭐? 이전 세상 한참 처음 이전에. 들어보는 것처럼 합니다. 세상 처음 맞아. 들어보는 것처럼 그 장면을 보고 와야 이자가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잠깐 보겠습니다. 노상원 알아요 몰라요? 잘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예비역 소장 육사 41기 노상원 모른다고? 소령 때 1년 딱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와. 박근혜 청와대에서 근무한 적 있어요 없어요? 본인 있습니다. 1년 근무했습니다. 근무했죠? 예. 노상원 씨 그때 경호차장 했죠?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몰라요? 아. 그리고 김용현 장관 대단하시네. 소개해준 사람이 노상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용현하고 매우 잘 알죠? 저도 제가 장관님이랑 처음 이번 근무한- 정보사령관 유임될 거라는 확신을 노상원과 김용현을 통해서 알았죠?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처음 듣는 얘기 계속 이야기하세요. 와. 저 진짜 다 알고 얘기하신 건데. 다 알고 한 거지. 와. 오늘 처음 들었다는 얘기인가 봐. 진짜 대단하네. 사실은 노상원이가 문상호를 살렸어요. 노상원이가 문상호를 살렸다. 그리고 놀라운 거는 12월에 그러고 나서 12월에 이제 그 이 특별 수사본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잖아요. 저 문상호가 그때 이 세 차례 네 차례 통화한 거를 당일날 계엄당 네네네. 노상원하고 통화한 아, 거를 네. 김용현하고 통화했다고 바꿔서 얘기합니다. 와, 진짜로? 네, 그때는 국방장관이 전화 왔다. 10시에 전화 그렇게 왔다. 얘기했어요? 13시에 점심 어간에 전화 왔다. 16시에 전화 왔다. 21시 30분에 전화 왔다. 네 차례 전화했거든요. 와. 그래서 이 네 차례 전화를 다 김용현이 했다. 그러니까 진짜 노상원이 핵심이라는 거네. 그렇죠. 거기가 밝혀지면 우린 다 죽는다라는 걸 알고 있네. 와, 그래. 아니, 그러니까 김용현이라고 했어. 네, 계엄을 11월 9일부터 다 노상원이가 다 지시를 했다니까요. 와, 소름이네. 그러면 빨리 가서 말해야 되는. 진짜 노상원 들썩거리네. 예. 이거 종편에서 좀 하고 끝났어 이제. 아니 공소장만 읽으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상원 수첩이나 이런 게 전혀 망상이 아니라는 그건 게 아니지. 또 한 번 입증이 되네. 노상원이 핵심입니다. 그치. 노상원.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죠. 일단은 뭐 계엄 선포문, 포고령 뭐 이런 것들 작성한 사람이 지금 김용현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근데 누가 김용현은 저 타이핑도 못 쳐. 타이핑도 못 치고 맞아. 뭐 한글 뭐 워드 네, 한글 파일도 몰라. 예. 뭐 그러니까 MS 도수급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누군가는 쳐줬잖아요. 그렇죠. 그게 안 밝혀졌잖아. 안 밝혀졌지. 어. 그런 것들도 안 밝혀지고 지금 너무 안 밝혀진 게 많은데 제가 공소장을 다시 읽으면서 김용현이 한 얘기들 마지막에 이제 계엄 02시 13분에 합참 지통실에서 김용현이 한 얘기 공소장에 나와 있는 얘기를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언제 얘기한 거라고 김용현이가? 12월 4일 날 12월 4일. 02시 02시? 새벽 2시 13분. 13번. 이 계엄 해제가 된 다음입니다. 네, 바로 그 어. 해제 의결되고 의결된. 아직 어. 대통령이 선포 안 한다. 선포 안 어. 야, 이게 뭐라고 했냐면 김용현. 작전을 수행한 군 지휘관들에게 우리 군이 통수권자이신 대통령님의 명을 받들어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중과부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할 바를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임무를 완수해 준 여기서 부대들을 통칭합니다. 보시면 우리 수방사, 방첩사, 특전사, 지작사. 지작사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작사가 지금 전혀 조사를 안 받고 있죠. 강호필이 정신 차리고 있어라. 그리고 여기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지통실 참모들 합참 의장님 김명수 합참 의장 얘기를 합니다. 부하 수행 이상의 역할을 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제가 이제 김명수. 계속 매불수에 나와서 네. 얘기했던 김명수 김명수. 포함해서 모든 분들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이거는 완전히 그냥 다 자백이다. 그러네.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한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수방사, 방첩사, 특전사에 한정하고 있잖아요. 맞아. 군은. 예. 근데 마치 거기다 합참의장은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지금 돼 있잖아. 지작사도. 그러니까 합참 지통실에 있으면서 실제 작전이 일어나는 거를 지휘 통제했던 사람 아니에요. 네. 근데 그 강호필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집중해서 들여다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강호필이가 좀 상당히 애매하긴 하더라고. 그렇죠. 얘가 또 겁이 많아가지고 뺐다가 또 뭐라고 하면 들어갔다가. 맞아. 그러니까 결국에 김용현이한테 한 소리까지 들었잖아요. 이 자식이 왜 이렇게 겁이 많아, 이 새끼는. 강호필이 그 전화 안 받은 애가 맞아. 맞아, 막판에 전화를 안 받아버렸어. 전화 씹어버리고. 예, 결국 씹어버리더라고. 애매하네. 그 애매하더라고, 이 강호필이가. 하여튼 여기서는 마지막 멘트가 이거였어요. 예, 이거였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게 종합특검이 됐건 뭐가 됐건 수사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네. 네, 너무 많고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노상원이가 핵심이야. 맞아요. 노상원이. 근데 노상원이 재판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제가 전혀 몰라요. 안 불고 있고. 아, 의원님도 잘은 몰라요? 네. 아, 저만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니 노상원 자체가 얘기를 안 하고 자체가 있다는 얘기를 거죠. 안 하고 얘기를 아예 안 해요, 네. 노상원이가? 네. 와, 대단하네. 왜냐하면 거기 노상원이 입에서 봐요. 30명의 성관이 명단을 노상원이가 줬잖아요. 아, 문상원. 선관위 직원들 명단, 그걸 어떻게 추렸냐 이거예요. 그렇지. 그거 어떻게 추려? 그걸 누가 얘기해 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정말 노상원 입을 통해서 이게 핵폭탄급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전혀 얘기를 안 하니까. 와. 노상원이. 야, 얘기를 아예 안 하는. 노상원이는 보통 사람은 아니네요, 확실히. 아니, 그럼요. 네. 노상원이하고 김건희하고의 연결성에 대해서는 조금 진실에 가까워진 게 있나요? 아니 그것도 전혀 없어요. 그것도 지금 아직까지는 네. 수사가 진척이 네, 안 되고. 노상원이 입을 닮는 순간 지금 다 이 벽까지를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 밖에 없는 거잖아. 실제로 노상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네. 이런 거는 전혀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정말 심각하죠. 네. 내란 속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문상호 전 국군 정보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으로부터 받았던 지시사항과 어떻게 무장했는지 그 무장 내역 등에 대해서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특검팀의 질문에 대해서 전부 네라고 한 뒤에 고개를 뒤로 젖혀서 긴 한숨을 내뱉는 것은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일정 정도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상세히 다 진술한 후에 나온 한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문상호 전 사령관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서 모두 3가지 혐의로 현재 수사 재판받고 있습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그리고 군사기밀 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에 대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실제 내란과 관련해서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청사 장악을 위해서 정보사 요원들을 직접 투입을 시키고 이 과정에서 실탄을 준비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노상원 전 사령관한테 정보사 특수요원 46명의 계급, 이름, 출신, 지역, 학력, 사실상 3급 군사 기밀에 해당하는 개인 신상 정보를 텔레그램을 통해서 싹 다 넘겨준 그런 혐의를 받고 추가 기소된 바 있기도 합니다. 어제 재판에 출석한 문상호 전 사령관이 12월 3일 오전 10시경 노상원으로부터 전화 받았냐 그랬더니 금주 야간에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 개 팀을 대기시켜라 라고 지시를 받은 바 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민간인이에요. 예, 버거보살입니다. 이런 사람한테 전직 정보사령관이 물론 선배이긴 합니다만 퇴역한 선배에게 야 이거 오늘 이번 주에 작전 있을 수 있으니까 애들 준비시켜. 그러면 이게 맞습니까? 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오마이뉴스를 그만둔 지 오래됐는데 제가 지금 현재 있는 취재팀한테 취재 지시를 내리면 그 친구들이 지시를 받아서 이행하는 게 맞습니까? 이유가 있었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노상원의 말을 잘 들어라 이렇게 문상호한테 직접 지시를 했다는 것이고 내란 당일 출동한 대원들한테는 실탄을 준비시켰고 개인적으로 인당 10발씩 가지고 가라. 이거 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생각만 해도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수준인데요.
실제 12.3 그 밤에 선관위로 출동했던 정보사 대원 10명이 실탄 100발을 소지하고 과천청사 서버실을 점검했었다라는 것이 사실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관위에서 그 실탄이 발사됐다면 당시 당직 근무를 섰던 선관위 직원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일 선관위 CCTV 분석 자료를 살펴보면 내란 속의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선관위 군 투입은 10분도 안 돼서 이루어집니다. 12.3 밤 10시 24분경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9분 만에 정보사 소속 계엄군 10명이 과천청사로 투입이 됐고 밤 10시 계엄사령관 명의 포고문이 발령이 됐었는데 그로부터 25분 만에 경찰 4명이 선관위에 도착해서 정문을 장악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선관위 그 과천청사에 계엄군 120명, 경찰 94명이 들어갔고요. 선관위 관악청사에는 계엄군 50명이 그리고 수원 선거연수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군인 130명, 경찰 100명이 각각 투입이 됐습니다. 연수원에 왜 이렇게 많은 군과 경이 투입이 됐을까요? 이것은 유혈 사태를 염두에 둔 상황 아니냐라는 추가 자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숙박동이거든요. 연수원이기 때문에 뭐 MT나 이런 거 때문에 잠잘 수 있는 숙박시설에 해당해요. 여기에 실제로 새벽 2시쯤에는 응급차도 현장에 도착했다는 거거든요. 정치인 체포 구금, 유혈 사태 이거 대비용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실제로 과천청사 통합관제실에서 야간 당직을 섰던 보안 용역업체 직원을 CBS가 인터뷰한 바 있는데 그의 증언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계엄군 대여섯 명이 여기 서버실이냐? 계엄령이 선포됐으니까 서버실로 우리를 안내해라. 허리에는 권총을 소지하고 있었고 위협적이었으며 서버실 문을 열어주자 소령 한 분이 무전기로 장악 완료.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것이고 그 후 중령 한 분이 제 핸드폰을 가져갔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쟁 상황인 것이죠. 선관위에 따르면 계엄군은 야간 당직자 등 모두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해서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시켰습니다. 그리고 청사 출입을 통제하면서 당직자들의 행동을 감시했고 청사 안에서 유선전화나 컴퓨터를 사용해도 그것도 통제했다고 합니다. 화장실, 흡연장, 이동할 때도 군인이 동행했다고 합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 떠나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데 민주공화국에는 엄연한 헌법 질서가 유지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비상계엄을 헌법 질서 유지를 위해서 발령한 거라고요. 계몽령이라고요. 그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내란이 끝나지 않았음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전해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전 정보사령관 문상호는 내란 당일 선관위에 출동한 대원들에게 실탄을 준비시켰다고 증언했습니다. 그것도 윤석열 면전에서. 김용현이 민간인 노상원의 말을 잘 들으라 이렇게 직접 지시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듣기에도 섬뜩한 야구방망이 케이블타이 용도도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선관위에 출동한 대원들이 가져간 케이블타이는 위협용이고 특전사 특임부대원이 가져간 케이블타이는 문짝을 묶기 위한 것입니까? 코훌쩍이 김현태 거짓말도 반드시 처벌받아야 할 이유입니다. 아무리 직위원이 세워라 내워라 재판을 끌고 윤석열을 봐주고 싶어도 진실은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제 재판에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실탄 준비 지시했다. 그러면은 문상호 사령관이 본인 생각으로 하겠습니까? 그 녹취를 먼저 들어보시죠. 당시 증인이 복장과 무장 상태에 관한 지시도 했었다고 하는데 기억나십니까? 예. 어떻게 하셨습니까? 뭐 단독군장, 그다음에 권총 휴대 이런 얘기를 했던 걸로 봤습니다. 전투모에 전투조끼를 착용하고 권총을 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처음에는 공포탄을 준비하라고 하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자 작전과장이 K5에는 공포탄이 없습니다. 라고 해서 그러면 실탄을 준비해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리고 개인당 10발씩 가지고 가라. 이렇게도 이야기하셨다는데 맞습니까? 예. 이제 답을 하고 나서 허탈하게 고개를 뒤로 젖히는데 김종욱 원장님, 일단 지금 문상호 전 사령관은 특검에서 저대로 진술을 했고 이제 특검 쪽에서 물어보는데 신문하는데 답을 하는 것은 그 진술이 사실이다.
이걸 지금 밝히는 거죠. 네, 그걸 다 떠나서 뭐 재판정에서 본인이 진술한 것 그것은 증거로 채택이 되는 상황이고 핵심적으로 김영효 의원에게 지시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7탄까지 장전을 해서 총을 가지고 가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뭐 김영효 의원이 혼자 지시했겠습니까? 제가 볼 때 바로 이제 윤석열과 김영효는 한 몸이니까 그것을 본인이 직접 얘기한 건데 저 표정을 보면 문상호 전 사령관 작정한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 인간 저거 보지도 않다 다 시켜놓고 김영효한테 떠넘기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인영한테 떠넘기고 그리고 또 변호인단 발표한 게 더 골 때렸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무죄여야 아래 부하들도 무죄가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내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윤석열이 무죄면 윤석열 아래 있던 사람들이 그 짓거리를 한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윤석열이 무죄면 나머지가 내란을 갖다 실행한 거예요. 대통령과 무관하게. 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적어도 이제 진실을 얘기해야 된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요. 진짜 법정 자체가 지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진실의 법정이 돼가고 있고 국민들이 보아왔던 진실이 저희 내란 우두머리에서 자행된 그것을 실행했던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진짜 그야말로 내란에 대한 정리가 중요한 고비에 들어선다라고 하는 것이 문상호 사령관의 저 진술을 통해서 지금 확인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수형님 TV님 네네네네네네 자포자기 그러셨는데 김유정 의원님 지난번에 윤석열이가 그렇게 증언을 했어요. 성관이 나는 가르지 말라고 그랬는데 김용현이가 보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7탄까지 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근데요. 그 성관이는 내가 보냈다라고 진술한 게 있어요. 윤석열이가. 네, 헌재에서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딱 걸린 거였어요. 달라진 거군요. 그렇죠. 딱 걸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헌문란이라는 게 헌법기관에 대한 침탈이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국회하고 성관이였습니다. 그런데 성관이는 본인이 내가 성관이는 보냈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 내란 시인한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그 문상호 정보사령관한테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군인들은 헌재에서나 이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하는 거 외에는 이 사람들은 지금 군사법원에서 재판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행을 저희가 이제 중계되지도 않고 볼 수가 없는 상황에서 나와서 증언들이 이제 정말 그 진실대로 얘기하기 시작했다라는 걸 저희가 느꼈잖아요. 그러니까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성관이 침투한 사람 아닙니까 한마디로. 그리고 김용현을 통해서 노상원 말 잘 들어라. 예. 지시하는 대로 잘 해라. 이렇게 얘기를 들었던 사람인데 지금 이제 와서는 아까 그 계엄 1년 즈음에서 낸 것 중에 변호인들이 윤석열이 무죄여야만 나머지도 무죄다. 김용현한테도요. 민주당 사건 어디건 그러니까 윤석열이 나와서 얘기했잖아요. 내가 군인들 보내는 거 최소화하라 그랬다. 보내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은 본인은 군 통수권자가 보내지 말라고 한 건데 김용현 국방장관이 마음대로 보낸 거면 김용현이 내란 수괴잖아요. 그리고 사령관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본인은 최소화하라. 근데 나중에는 지하 벙커 가서 해제된 다음에 거봐 내가 1000명 보내라 그랬지.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말해놓은 것도 다 잊어버리고 있는 거고. 그 문상호 정보사령관의 성관이 침투한 그 사건, 그다음에 15일 날 이진우 수방사령관 증인으로 나오거든요. 이제 그게 내란의 핵심 증인들이 될 것 같아요. 어제 문상호에 이어서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국회에 보낸 사람들 아닙니까? 수방사가 침투를 해서 막 유리창 깨고 들어간 것도 4인 1조로 끌어내라. 의원들 4명이 가서 한 사람 끌어내라. 라고 지시받았던 게 수방사령관이니까 이진우의 증언, 어제 문상호의 증언 이게 결정적인 윤석열의 내란죄의 어떤 증언이 될 것 같아서 굉장히 중요한 증인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국 원장님 굴에 계실 때 사용했던 총기는 뭐였습니까? 저는 제가 매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독도 경비대도 경비대에서는 총기를 지급받지 않습니다. 경찰이기 때문에 총기를 지급받지 않고요. 그 1년에 한 번씩 사격 훈련을 할 때 아마 M16, M16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때 울릉도여가지고 총기도 제가 볼 때는 수준이 높은 게 아니어서 그래서 제가 총기를 얘기하기 어려운 사정이었습니다. 제가. K5는 공포탄이 아예 없는가 봐요. 그래서 예, 상격이 예. 아주 큰 무기인데. 예. 근데 지금 이렇게 윤석열이 말이 막 그 재판에서 달라지고 이러는 건 다 위증에 걸리죠. 지금 박영식 앵커님. 네.
국무회의 소집과 관련해서도 일단 위증죄로 지금 다시 기소가 됐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국무회의 관련해서도 위증합니다만은 아까 이제 김유정 의원이 잘 짚어주신 대로 그간의 여러 단계에서의 진술 과정에 말이 바뀌거나 앞뒤가 달라지는 진술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고 있어서 그 관련된 위증죄도 또 한 번 또 기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요. 재판 과정에서도 번복되는 진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 가운데에서도 어떤 혐의가 또 추가될 수 있는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실탄 준비 지시와 관련돼서는 결국에는 공포탄이 아니라 실탄이었다라는 충격은 무장 군인들이 선관위를 무력으로 국가 폭력을 동원해서 침탈하려고 했다라는 그 충격적인 증언이 이 담당자로부터 나왔다라는 데 있고 그리고 향후 재판 과정에서는 아마 윤석열, 노상원, 김용현 문상호 이 라인상에서 어떠한 지시가 있었고 누가 이걸 결정적으로 지휘했고 어디까지 공모가 됐는지를 각자가 다투는 이제 영역들이 막 발생할 것 같습니다. 특히 문상호 사령관이 저기에서 실탄 언급을 한 이유는 결국 자신이 시인을 하면서 자신이 혐의를 좀 더 줄여보려는, 즉 형량을 줄여보려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형량을 줄여보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뒤에 다루겠습니다만은 문상호는 윤석열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김용현에게 윗선의 책임을 떠넘기지만 본인의 혐의를 또 나중에 줄이는 거짓말을 또 일관하는 자세가 나오거든요. 그 대목도 함께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김용현이가 문상호 정보사령관한테 전화해가지고 노상원이 하는 걸 도와라 이런 지시를 직접 내린 것까지도 드러났습니다. 노상원은 군인도 아닙니다. 정보사령관을 하다가 성 문제 관련해가지고 그만둔 자입니다. 이런 자한테 내란의 그 중요한 임무, 그것도 무시무시한 것을 지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노상원이 완전히 실세가 됐던 것 아닙니까? 그 얘기 들어보시죠. 2024년 10월 14일 20시 39분경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으셔서 3분 51초 동안 통화를 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당시 어떤 내용으로 통화를 했던 것입니까? 장관님께서 하신 말씀은 노상원 하는 일 잘 도와라. 그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 노상원이 하는 일이라는 게 어떤 일을 말하는 네, 것이었습니까? 그때 당시 대량 탈북 상황에 대비해서 인원들을 줄이는 일, 그거였습니다. 이 통화를 하기 직전에 증인 노상원과 통화한 사실이 있으시죠? 네. 그때 노상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잘 대응을 안 하고 대꾸를 잘 안 하니까 좀 흥분해가지고 너 날 못 믿냐? 내가 뭐 너한테 나쁜 일 시키겠냐?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조금만 기다려라. 장관이 너한테 전화할 것이다.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정보사령관 입장에서 현직도 아니고 전직인 민간인이 전화해서 이렇게 저렇게 지시를 하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문상호도 정보사령관인데 노상원이가 정보사령관으로 있으면서 했던 얘기들을 들었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시간 되면 꼭 한번 MBC PD 수첩 내랑 관련된 것을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그런 증언이 나옵니다. 정보사령관에서 북파 공작원들 뭐 이렇게 관리하는 간부가 노상원이 지시했던 내용을 폭로를 하는데 북파 공작원이 임무를 마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폭파시켜라. 예? 원격으로 조종되는 폭탄 조끼를 입혀가지고 멀리 보낸 다음에 폭발을 시켜라. 그래서 폭사를 시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자가 바로 노상원입니다. 그런데 김용현이 노상원을 도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국방장관은 직속상관 아닙니까? 그러니 안 들을 수가 없는 거겠죠. 이제 확실하게 불법이고 위헌적인 명령에는 복종하지 않을 그런 것도 법을 고친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더 자신 있게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김영남 의원님 네. 저런 지시가 국방부 장관이 직접 해가지고 야 노상원이가 저기 할 거니까 네가 노상원 시킨 대로 해 하면 안 들을 수 있는 지휘관이 있을까요? 정말 애매하죠. 더군다나 정보사라는 거는 조금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군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정보기관인데 정보기관의 특성은 이른바 이미 퇴역한 사람이지만 이른바 흑색이 많다는 거죠. 흑색 요원들이 많잖아요. 네. 정보 업무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흑색 요원이라는 거는 신분이 드러나지 않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정보사 일을 하고 정보사에서 사실상 급여도 받는 사람입니다만 어느 누구도 정보사 정식 직원 내지는 정보사 소속의 군인이라는 게 확인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뭐 국정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러니까 문상호 정보사령관 입장에서는 뭐야 이게 도대체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하는 얘기를 노상원이라는 이미 퇴역한 게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사람을 블랙 요원으로 쓰라는 얘기인지, 근데 요원으로 쓰라는 취지가 아니고 노상원이가 시키는 대로 네가 하라는 취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명령 들으면 황당하면서도 좀 실제로 헷갈렸을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대체. 사령관이라고 하는 자리가 이제 그쪽에서는 가장 높은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민감할 수밖에 없는 자리고, 국방부 장관이 지시를 했는데 이것은 위법하니 어긋납니다. 박정훈 대령이나 되면 모를까, 이것을 참 노할 수 있는 사람 찾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뭐 여기 이제 계속 얘기하는 방첩사, 정보사, 특전사 이 사람들이 이날만 이 얘기가 벌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에 술자리 같은데 안가에 가서 술을 먹으면서 이렇게 다 들었던 거고, 제가 볼 때 충분히 이런 일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12월 3일인지는 알 수 없었지 몰라도 이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들을 알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그 상황에서 김영현이 전화했을 때 뭐 내가 얘기를 안 들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저는 제가 볼 때는 이 상황에 대한 공유는 돼 있다고 봐요. 서로가 거기에 대해서 재판 과정에서 이건 제가 모릅니다라고 어떤 단위별로 자기에게 피해가 되는 것들은 모른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형태의 내란이 있을 거라고 하는 측면들에 대해서는 저는 알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게 뭐냐면 정보사 부대를 보낸 다음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며칠 동안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단어가 나와요. 며칠이라고 하는 게 왜 며칠 가야 되는 거죠? 성관이 가서 그냥 그 임무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관이만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적이 또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역병도 있었고 오비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 내란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내란 이후에 이 내란을 완성하기 위한 조치가 정보사 라인을 통해서 진행했을 수도 있다. 뭐 예를 들면 누군가를 죽이라고 얘기하고 복장은 북한 인민군복을 입고 있으면서 이 사건 자체가 이런 일을 예비하기 위한 비상사태 발생을 만들어낼 수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관이는 한 측에서는 왜 내가 내란을 일으켰지라고 하는 근거 자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하나는 다른 방식으로 어떤 지역에 있으면서 비상사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작전도 정보사가 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고, 저는 그 부분까지 밝혀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러면 이걸 문상호가 모르고 누가 했을까? 그냥 노상원이 직접 지휘하기는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도 그냥 여기 나와 있는 표면적으로만 문상원은 잘 몰랐을 거다, 거박이 어렸을 거다, 근데 노상원이랑 김영현이 다 했을 거다라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그렇다면 계속 뭐 김어준부터 시작했던 그 다양한 예를 들면 이후의 시나리오들 같은 경우를 어떻게 집행하려고 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전 이제부터 특검은 다 끝나갑니다만 어떤 형태로든지 밝혀내야 될 대목이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사가 끝나면 다 그림이 나오겠지만, 김유정 의원님, 저는 왜 성관이 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실탄까지 가지고 가고 야구방망이 또 여러 가지 뭐 흉기, 케이블타 이렇게 가져갔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고 비상계엄 상황에서 이자들을 이제 성관이 직원들을 체포했을 때는 온갖 고문과 뭐 폭행과 이런 것을 자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그림을 그린 게 아닌가? 이 계엄이 근거가 있어서 발동한 것이다. 뭐냐? 부정선거의 확실한 증거를 잡아냈기 때문에 이거를 찾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문하고 야구방망이로 몇 대 맞으면 다 분다라는 네. 게 노상원의 계획이었잖아요. 거짓 자백을 이제 그렇죠. 하겠죠. 자백을 부정선거든 뭐든 했다. 뭐가 있었다라고. 그러니까 그걸 꾸미기 위한 사전 모의가 롯데리아에서 계속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계엄 당일날에도 모임이 있었고, 그래서 당시에 김용군 거기 이제 몇 명, 문상호, 뭐 김용군 전 대령 포함해서 몇 명이 모여서 몇 차례 회동을 했는데, 그 김용군 전 대령한테 노상원이 지시한 내용이 바로 그 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제2 뭐 수사팀 같은 거를 만들어서 이 성관이 직원들을 비온 벙커로 끌고 가서 거기에 가둔 다음에 고문해서 자백받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던 거잖아요. 그래서 야구방망이, 케이블타이, 복면 뭐 이런 거 다 준비해가지고 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구입한 사람한테 30만 원 주잖아요.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그런데 나중에는 그 구입 비용 아니고 그게 병력금이라고 또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실과 거짓이 막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가운데 자기 살 길을 도모하려고는 하지만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는 뭐 그냥 한두 마디만 들어도 다 드러나는 거고. 그러니까 너무나 끔찍한 일이잖아요. 선관위 직원들 실제로 핸드폰 뺏기고 막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지점에 대해서 윤석열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냥 시스템을 점검하러 나갔다고 보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보사에서 갈 줄 몰랐다 또 이런 얘기까지를 덧붙이면서 아니 본인이 보내가지고 노상원 등 그렇게 사람 데려다가 이제 고문해가지고 가둬서 할 계획까지를 다 세웠던 사람이 점검하라고 보내면 그 점검은 계엄 아니라 평시에도 본인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었나요? 그게 이렇게 궁금했으면. 그러니까 몇 번 반복했던 이야기지만 이제는 우리가 다 추정하고 이렇게 됐을 거라고 예상했던 바들이 증언을 통해서 진실로 다 드러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자들 재판하는 걸 보면서 잘 봐야 할 게요. 진실을 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면 박영식 앵커님, 문상호도 뭐 총 가져가라고 이제 진술 특검에서 했으니까 법정에서도 부인하지 않고 하지만 그 30만 원 그거는 테이블 타임 뭐 사라고 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뭐 경력금이라고 하고 여인형도 이제 뭐 수사의 숫자도 모르는 놈 이러니까 꼭지 돌아가지고 윤석열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또 나중에 또 보면은 뭐 서로 또 말도 안 되는 거짓말하고 맞습니다. 막 이렇게 혼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자신들의 혐의가 뭐 예를 들어 가중되거나 아니면 그 혐의를 인정하게 되면은 내란 공모를 하게 된 결정적인 행위에 동참하게 돼 버리니까 이제 그런 진술들은 선을 긋고 자신이 윗선으로부터 지시받은 것은 윗선에 또 책임을 넘기는 방식으로 지금 진술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아까 말씀해주신 그 경력금에 대한 부분은 정성욱 대령한테 뭐 야구방망이라든지 케이블 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게끔 한 그런 비용이었는데 경력금으로 바뀐 이유는 아무래도 이 선관위 내부를 무력으로 침탈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둔 비용이 아니라 그저 뭔가 이제 단순 복지비로 이렇게 위장을 하면서 이거는 내란 공모의 의도가 아니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일종의 시그널이라고 저는 또 봅니다. 왜냐하면 정성욱 대령이라는 사람이 그 비용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조차도 그것을 경력금이라고 진술을 해야만 내란 공모한 게 아니게 돼버리니까 그것을 실행에 옮기려고 했던 사람이 아닌 게 돼버리니까 이게 뭔가 아까 우리 앵커님 말씀 주신 것처럼 윗선에서는 지시를 하고 아래에서는 그 지시를 이행하려고 들었는데 그 어느 어중간한 사이에서 나는 다 책임을 떠넘기거나 아니면 내 책임을 선긋기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설명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야구방망이 이런 것을 생각을 할까요? 참 노상원의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포승줄, 도구 이렇게 준비하라고 지시를 롯데리아에서 아마 했을 거예요. 한번 들어볼까요? 11월 17일 롯데리아 안산 상록수점에서 노상원 정모대령을 만난 사실이 있지요. 예. 그날 노상원이 부정선거 관련자들을 조사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 했었지요. 네, 기억납니다. 구체적으로 그와 관련해서 노상원이 했던 이야기 기억나시는 게 어떻습니까? 구체적인 기억 없습니다. 정모대령은 노상원이 부정선거와 관련된 놈들 다 잡아서 족치면 부정사실이 확인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야구방망이, 케이블타이, 복면 등을 잘 준비해둬라 이렇게 말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했는데 기억 안 나십니까? 도구 준비 언급한 것은 제가 기억납니다. 근데 그렇게 자세한 기억은 없습니다. 좀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사실 저는 그냥 흘려듣고 말았고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죠? 저게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게 티가 나는 게 본인 입으로도 황당하고 어이가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보통 황당하고 어이없는 얘기는 기억에 오래 남아요. 그렇잖아요. 통상적인 얘기는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 하지만 황당한 얘기를 들으면 그거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상호 그 전 정보사령관도. 지금요, 이 계엄 얘기할 때 윤석열이나 또 윤석열 지지하는 쪽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만약에 내란이 성공했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이야기했듯이 정말 어느 것 하나만 삐뚤어졌어도 이 내란은 우리가 막아낼 수 없었을 겁니다. 헬기가 조금만 늦게 오는 것이 없었어도 뭐 그리고 만약에 현장에서 군인이 개머리판으로 시민을 한 대 치기만 했었어도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잘 맞춰져서 그야말로 하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가 지켜졌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됐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선관위에 직원들이 끌려가가지고 온갖 고문을 당하고 없는 사실을 거짓으로 자백하고 정치인들 끌려가서
수장되고 폭파당하고 이렇게 될 뻔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으니 이거는 죄가 아니다? 지금 이런 논리인데 그러면은 수많은 시민이 학살 당해야 죄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자꾸 통진당 얘기 그들은 하잖아요. 그런데 이석기 당시 대표가 그냥 내란 음모 그 강의 중에 뭔가 얘기를 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당은 해산되고 본인은 징역 9년 선고받았잖아요. 거의 만기 채워서 나왔거든요. 몇 개월 빠지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건 실제로 상황이 벌어진 것이고 또 기자들 중에서 결박당하고 구타당한 사람도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데 정말 아무 일이 없었나? 국회 유리창은 다 깨지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경고성 계엄 그 얘기를 아직도 주장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정말 그게 모자라다고 해야 될지 정말 양심이 없다고 해야 될지 뭐 어떻게 설명할 바가 없네요. 정말. 아니 그 상식적으로 선관위를 점검하기 위해서 실탄 10발씩 장전하고 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선관위 직원들이 무슨 무장하고 있습니까? 총 들고 서로? 그래서 전 롯데리아 회동이 되게 지금 저희가 감춰져 있는 게 너무 많은데 지금 하나씩 롯데리아 회동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롯데리아 회동했던 사람들 얘기에 의하면 노상원이 김건희랑 비화폰으로 통화하더라. 이걸 갖다가 특검 가서 진술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김건희와 노상원은 서로 통화한 게 사실이라면 둘은 이 내용들에 대해서 서로 알고 있었을 거 아닐까?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이제 또 다른 건 뭐냐면 오혁진이라는 기자, 일요신문 기자가 얘기하는 건데 요 롯데리아 쪽에 같은 사람들하고 얘기했던 건데 한동훈 사살서를 자기들끼리 미리 알았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보사 사건은 그냥 선관위 사건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김건희가 내란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체포조를 어떻게 운영해서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그 다음에 또 이 선관위에 간 거 말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다른 지역에 오비들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측면들을 보면 매우 중요한 내란의 전체적인 시나리오 자체, 그러니까 노상원의 시나리오가 작동한 가장 중요한 공간이 롯데리아 회동이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알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노상원 그 메모, 수첩에 나온 내용들이 진짜 그야말로 허황된 머릿속에서 내용들이 아니라 서로가 상당 부분 얘기하고 있는 시나리오 자체가 작동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사건이 서서히 국민들한테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계속 밝혀나가야 되는 거겠죠. 이 부분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며칠 전에 우리가 12.3 이제 1주년을 맞이하면서 각자가 갖고 있는 이 계엄에 대한 내란에 대한 인식을 뭔가 좀 느슨해졌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허리띠도 좀 졸라매고 신발끈도 다시 묶고 자 우리가 내란 척결과 진압 종식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이제 더 단단해져서 가야 된다 이제 이런 인식을 갖고 계실 텐데 거기에 이제 한 스푼을 좀 더 올려드리면 문상호라는 저 작자라든지 이 계엄을 내란을 실행하려고 했던 이 내란 가담자들은 절대로 용서해서 안 된다는 건 뭐 다들 국민들이 공감하실 거고요. 다만 얼마나 저들이 당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사례가 문상호 같은 경우가 썼던 이 특수활동비의 내역을 보면 12월 6일에 그러니까 총 12월 6일부터 12월 15일까지 123만 원을 쓰는데요. 12월 6일에 썼던 비용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74만 원을요. 사령부 텀블러를 구입하는 데 써먹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 이 작자들이 얼마나 당시에 한가한 인식을 갖고 있었는지를 상징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나라가 다 뒤집어져가지고 내란이 실패했는데 그 이틀 뒤에 문상호라는 정보사령관이라는 작자가 사령부 텀블러를 쓰는데 74만 원이나 결제를 했단 말입니까? 뭘까요? 나중에 잡혀가면 텀블러를 못 사니까 미리 샀다라는 겁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이 작자들은 자신들이 벌인 행위에 대한 인식을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인식했던 점이 분명히 드러나서 이런 사람들은 법의 이름으로 엄단을 해야 됩니다.